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올해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설 연휴 이후 부동산 가격 과연 잡힐까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5월 9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끝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일 큰 관심이에요. 일단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5월 9일 지나면 우리 양도세라는 게 이제 취득가액에서 판 양도가액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기본세율이라고 하죠. 네.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6에서 45%.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네. 내는데 이제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가지신 분이 팔게 되면 네. 20%포인트가 더 붙죠. 65%. 지방세까지 붙이면 71.5%가 되고요. 그렇죠. 3주택자들은 이제 최고 82.5%까지 되니까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못 네. 팝니다. 한마디로. 네. 80%는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미리 팔아라고 하는 게 이제 데드라인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요. 네.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물 현황을 보니까 예, 이제 예. 한 달 전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보니까 예, 예. 서울이 13.2% 정도가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64,231건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도 온도 차이는 좀 있는데 네. 뭐 성동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30% 이상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1차 작전 매물이 나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네네. 게 이제 제 평가고요. 네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1차 작전은 성공인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는 앞으로의 고민거리입니다. 데드라인이 5월 9일까지고 규제 지역은 토지 거래가 구역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네. 써야 돼요. 네.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는데 내야죠. 네. 토지거래가 구역은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을 그렇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받는 시간이 네네. 매매 예약서를 작성하고 허가 받는데 이게 사람이 몰리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보통 한 2, 3주 정도 걸리는데.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매매 예약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제 2달 딱 남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달 안에 매물을 빨리 내놔야 되고 이제 거래도 돼야 되는데 저는 호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데드라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걸 또 사주면은 거래가 되는데 집 사려는 분들은 또 관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기다려볼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계좌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잠깐만요. 저는 기다릴게요.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지기는 거래량 자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집주인들이 호가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호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호가도 뭐 살짝 내려갔습니다. 한 살짝이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내려간 것 같은데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그런 거죠. 네네. 야, 2년 전보다 한 10억 올라갔는데 5천만 원 1억 내리는 게 내리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런 집주인들은 말이. 실질적으로 좀 더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파는 거다 보니까 네. 과연 얼마까지 내릴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한 10% 정도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20% 30%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일본 뉴스를 보게 되면 뭐 30% 이상 떨어진 금매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팩트 체크해 보니까 그거는 직거래 어떤 가족끼리 특수거래지 실제로 그렇게 내려온 매물은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기사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에 9건이 15억 원 이하라고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와 다주택자 매물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싼 거부터 먼저 팔지 않겠습니까? 똘똘한 할채를 남겨놓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 여력 등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성동 송파의 한 30% 매물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좀 이른바 상급지로 표현을 해도 되겠죠? 이 지역들은요. 그럼요. 이 지역들 외에 외곽 지역부터 매물이 좀 나오고 호가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한 70%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왜냐하면 30%는 뭘까요? 그럼. 일단 매수자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강남 쪽도 매물이 나오잖아요. 매물이 나오는데 이게 대출이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현금이 뭐 50억 아파트를 살려면 취득세까지 하게 되면 현금이 5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금이 50억 있는 사람이 집을 안 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매 욕구가 낮고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신 분들, 나는 굳이 지금 집을 안 사도 돼 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그분들이 지금 네. 같은 분위기에 네네. 용감하게 예, 예. 지금까지 안 사다가 예. 지금 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5억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대출이 6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 계약이란 건 예.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이제 의견 합치가 돼야 되는데 네. 15억 아래 구간은 매수자들도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거래가 많이 되는 거고요. 네. 팔려는 분들은 역시 이왕이면 많이 오른 강남 아파트보다 다른 것도 좀 저렴한 걸 파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5억 아래 구간들이 아무래도 거래가 좀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매매뿐만 아니라요. 전세나 월세 시장에도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전세 월세 시장 또 영향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대부분 전세 계약은 이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을 바로 팔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일단 즉각적으로 영향을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제 서서히 저는 영향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내용을 보더라도 5월 9일까지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세 준 집을 토지거래가구역에 묶어서 못 팔게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정부가 전세 끼고 사도 돼. 단 그러니까요.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해 줄게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 2년이 무슨 의미냐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는 인정 안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작년에 전세 계약하신 분은 앞으로 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5월 9일까지 전세 끼고 거래가 되게 되면 나는 이제 1년만 남은 거니까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어떤 식으로도 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문제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세입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원점에서 세입자들 주거 안정에 불안이 되는 요소들은 뭔가를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보완 대책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 시장을 아파트 시장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월세 거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 어떨까요? 월세 거래는 전 앞으로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시대 흐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전세가 이제 대출 규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신축 아파트들도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면 주인들이 잔금을 치는 방법이 자기 자본으로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네. 세입자 전세금을 받는데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하면 갭 투자라고 해서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라고 하는데 네네. 세입자가 대출이 안 나오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는 규제가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금 받아서 옛날에는 주택 수를 늘렸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사고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요즘은 똘똘한 한 채가 트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은 전세금 받아서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생각하는 게 야 이러다가 보유세 올라가겠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양도세 중과세하고 보유세도 올렸으니까 네. 이번에도 보유세 올릴 거야라고 이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하는 분들 중에는 난 전세 필요 없어. 그냥 월세 돌리고 월세 받아놨다가 나중에 보유세 내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전세 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월세 전환 속도는 저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2020년만 하더라도 이제 월세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됐는데요. 지금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네. 또 좋게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전세는 약간 사금융이잖아요.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성격이다 예, 보니까 예. 앞으로는 그냥 월세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 입장에서 본다면 선준화된 주거 문화로 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세가 좀 더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전세 월세가 같이 좀 공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정인데요. 매매를 하는 분들이 네. 집을 사겠다 지금 올해 한다면 5월 9일, 6월 3일 지방선거 등등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고 움직여야 될까요? 집을 사려는 분들, 네. 집을 사려는 분들이라는 얘기가 저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내가 필요한 분들, 집이 지금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자금 계획이 이제 연끌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연끌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는 4월 중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주인들도 이제 4월 중순 아마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마음이 급할 거거든요. 팔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네네. 호가가 지금보다는 더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하반기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걱정되잖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집은 한 번 사면 우리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8년, 10년 정도 보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서 산다면 네. 10년 후를 바라보면 뭐 서울 아파트가 10년 후에 네. 큰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마음 네.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네. 단 단. 괜히 불안한 마음에 살 필요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 뭐 포모라고 하잖아요. 네, 아 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필요한 분들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네. 과연 어느 당이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서울만 놓고 볼게요. 네네.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보세요? 받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시장이 안 바뀌면 네. 사실은 정책은 바뀔 건 없는 거니까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바뀌었을 때를 가정을 해보게 되면 예.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 아마 박운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 좀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많이 억제를 했거든요. 예,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원주민들이 이제 쫓겨나가는 네. 걸 막기 위해서 예. 뭐 층수도 50층 안 돼. 35층만 해. 한강 예. 뷰를 왜 니들만 다 독점하니? 이렇게 많은 규제들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규제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를 한다면 정비 사업은 많이 위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정비 사업이 위축이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안 오르겠죠.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수는 있는데 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공급이 안 되는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너무 투기는 부추기지 않되 또 공급은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정책을 하시는 분이 시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 언급을 하셨어요. 네. 보유세 인상이 결국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요. 모든 게 다 선반영돼서 네. 움직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보유세 인상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99%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를 올렸잖아요. 양도세를 올리면은 사람들 마음이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5월 9일 전에 팔아야 돼. 5월 9일이 지나면 3주택자들은 82.5% 내고는 나는 못 팔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안 팔잖아요. 네. 그걸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팔아야 되는 분들도 안 팔게 되면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이 안 나오게 되면 시장에 또 공급이 또 공급 절벽이 줄겠죠.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세를 올려서 너 부담스럽지? 너 감당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많이 가지고 있니? 빨리 팔아라는 압박을 주려면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려야 되고요. 세수 증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올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리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네.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느 누구라도 네. 뭐 사실은 뭐 여당 지지자들도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과거 우리 2022년 대선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80만 표 차이로 뒤집어졌는데 이제 여당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 결과가 보유세를 많이 올린 지역에서 색깔이 바뀌었더라라는 결과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고민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어떤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경고를 주는 정도인데 저는 결국에는 올리긴 올리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또 많이 거론되는 게 투자 목적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 이 말도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될까요? 어렵죠. 네. 네. 뭐 저는 대통령께서 이게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네. 이미 뭐 용역 주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 우리가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12억까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집값이 12억까지만. 네네. 그러면 집값이 50억, 60억 되면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혜택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혜택을 줄게라고 해서 MB 정부 때 10년 보유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15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80%까지 혜택을 주다가 지금은 10년 보유하면 40% 깎아주고요. 10년 거주하면
거주하면 40%를 깎아줍니다. 아, 10년 보유, 10년 거주. 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거주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줄이겠다. 아. 거주하지 않는 집은 니들 왜 가지고 있니? 아,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 매물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미 때문에 좀 줄이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줄일지는 또 비판의 목소리는 있죠. 아니 집 하나 가지고 내가 살다가 잠시 애가 다 커가지고 전세 주고 다른데 전세 살 수도 있는 거지. 특히 고령층 중에서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런 거.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과연 이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데 네. 지금은 아마 거주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쯤 이것도 발표될까요? 지방선거는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선거 이제 이후에요. 이후에 이제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 문제인데 아마 그렇군요. 그거는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일단 뭐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지방선거 이후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장특공제도 손질이 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이걸 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공급 측면에서 정부가 129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건물이 올라가는 건 한 2030년은 돼야 볼 수? 계획처럼 됐을 네, 때. 됐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대책들이 너무 수요 억제 쪽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예.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요. 예. 공급 대책이 어떤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심리적인 효과 또는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처럼 진행을 해도 네. 2030년 대부분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니까 완공은 2033년인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거의 예.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도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은 실적이 제로였고요. 이번에는 과연 몇 %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아. 물론 세상에 100은 없으니까 네네. 많이 잡아서 저는 50%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이 있으니까 네네. 한 50% 잡아도 사실 서울이 32,000호거든요. 32,000호에 50% 잡으면 16,000호가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네네. 실제로 임대 물량 빼고 나면 시장이 만족할 만한 물량이 되기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네. 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또 관심이었던 게 이 임대사업자 대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등록임대사업자 대출 이거 공정하냐 화두를 대통령이 던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연휴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손보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보도가 나왔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연휴 후에도 지금 다시 회의를 소집한다 나오고 있는데 이 임대사업자 대출을 조이는 부분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취지 자체는 그런 겁니다. 공공이 원래 이제 싱가포르처럼 공공 임대를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는 옛날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민간한테 맡기는데 임대료를 많이 올리게 되면 한마디로 전세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세입자 주거 안정이 불안해지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8년 정도 의무 보유 기간을 주고 8년 동안 연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면 세제 혜택을 줄게. 라는 게 임대사업자 제도의 취지거든요. 네. 그럼 세입자는 전세금이 안 올라가니까 좋고 집주인은 세제 혜택을 받아서 좋고 네네. 정부 공공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냥 세제 혜택만 주는으로써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또 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정책이었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최초 설계할 때 집값이 안정될 때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 2%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 상승이 아, 집값 상승을 연 2%로 그 정도로 잡았는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혜택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라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문제거든요. 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아파트, 빌라, 뭐 다세대 등등 여러 주택 형태 중에 어떤 게 많은 건가요? 비아파트가 월등히 많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서울의 임대 물량을 보게 되면 임대 사업자 물량을 보게 네네. 되면 아파트는 44,000 가구 정도 남아 있고요. 아. 비아파트는 33만 1,000호 정도 남아 있기 압도적으로 때문에 비아파트네요. 압도적으로 비아파트가 예, 예. 많기 아, 때문에 네네. 저는 구분해야 된다. 네네. 비아파트가 지금 뭐 어떤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아파트는 좀 내버려 둬야 될 것 같고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 아파트도 신규는 이미 막혔습니다. 2020년에 신규는 금지가 됐고요. 금지가 됐죠. 남아 있는 분들만 남아 있는데 이 44,000 가구가 매물이 정부는 나오도록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예. 세입자 주거 안정에 이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제 많은 또 영향을 주는 게 대출.
그리고 금리, 이 금융 변수인데 지금 대출이 많이 규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다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계속될까요? 이 상황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와서 풀면 또 어떡합니까? 지금 예. 집값 잡으려고 네네. 세금 규제 카드까지 막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예. 풀어주게 되면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대출이 풀리려면 역설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갑자기 뭐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네네. 어떤 충격 때문에 예, 뚝 예. 떨어지게 되면 또 너무 떨어져도 문제잖아요. 이게 연착륙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착륙을 하게 되면 뭐 대출 규제가 좀 풀릴 수는 있겠으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는 뭐 안 풀릴 가능성 99%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하고 서울의 이 주택 시장 상황이 워낙 달라가지고 물론 지역에서도 또 부동산 시장이 또 강세인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증시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에 주택을 산다 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주택자 규제가 사실은 뭐 서울에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방부터 먼저 정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뭐 모두 다 맞는 얘기고요. 네. 작년이죠. 작년에 주식에서 네. 결국 부동산으로 왜 집 살 때 우리가 출처를 줬거든요. 너 무슨 돈으로 샀어? 자금 계획서. 주식 채권으로 적은 금액이 2조 한 900억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주식 팔아서 이제 집 산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역설적으로 말하면 또 집 판 사람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네. 대결 구도가 아니라 서로 자금을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주식이 워낙 화랑이고 네. 또 부동산이 언제든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예. 정부는 그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집값이 또다시 이제 폭등하게 되면 포모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금 규제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맡기는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규제 일본도만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보유세를 많이 올리잖아요. 주식 팔아서 또 보유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각자 개인들은 자기의 생존 문제,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복잡하게 걸려 있으니까 네네. 결국에는 서로 불필요한 집들은 팔고 주식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민심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